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5번째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윤 대통령과 증인들이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진짜 그 상황은 어땠는지 또 살펴보고요. 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핵심 현안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5차 변론,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전 수방사령관,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아주 핵심적인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걸로 알려진 분들이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개 변론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 관심을 끌었었는데 일단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체포 지시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그렇죠. 어떤 지금 형사 재판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답변을 제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 이준우 그 사령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직까지 자신의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그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수사가 되면서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 진술한 상황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른 분들하고 많은 사안이 그 일종의 공개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던 내용과 좀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기억을 좀 보강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재판에 전력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재판에는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증언이 체포 지시를 받았느냐라는 부분의 그 증언 내용인데 그것은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동안에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그러면 그동안 알려진 것과 왜 다른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 증언의 신빙성을 가려야 되는데 그 점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분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고 이어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발언이 나올 텐데 특히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공개적으로 끌어내라고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다음에 방첩사령관한테 명단도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막 하고 다녀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윤 대통령과 이렇게 어쨌든 일부 지시를 받았다는 사령관들 어떤 지시인지는 우리가 이제 규명을 해야겠지만요. 또 특히 이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오늘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가지고 정치인들 끌어내라는 지시 받았다는 말을 또 명확하게 했거든요. 이게 얘기가 다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입장이 각각 다르고 기억이 다를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상황은 이렇게 진술이 다를 경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누구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를 가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에 의하면 되는데 이것은 대통령과 사령관들 또는 대통령과 국정원 1차장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고 그 전화통화가 녹음되어서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누구 말이 맞는지를 흔히 논리칙과 경험칙에 의해서 그리고 그 논리칙과 경험칙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리에 맞게 누가 진술을 하느냐 그런 점을 따져가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일반적인 그 증거조사의 법칙이거든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증거 조사와 또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네. 관련되는 사람들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냥 누가 이야기했고 한 사람도 아니고 서너 사람이 되니까 대통령보다는 이 사람들 말이 맞을 거다 이런 여러 식으로만 명이니까 이쪽이 맞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만 무조건 따질 문제는 아니다. 따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전반적인 이제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 심판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도 뭐 여야 간 시각이 완전히 엇갈리고 윤 대통령 측과 또 헌재 간의 시각도 좀 엇갈려 있어서 자, 이런 그 명목이 있어요. 국정 안정을 위해 신속히 판단을 내린다. 이 부분 이제 틀린 얘기 아닌데 그 윤 대통령 측에서 너무 서둘러 심리하다가 정확한 심리 뭐 이렇게 모든 증거를 다 꼼꼼히 따진 심리가 안 되면 어떡하냐 이런 점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예.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신속한 심리를 하는 것도 당연한 그 판단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이 로마 시대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에도 법원이라고 해서 법의 원칙을 말로 표현한 구절이 있거든요. 네. 우리 흔히 잘 알지 않습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것이 있거든요. 헌법상으로.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사법부가 보면 어떤 재판은 하염없이 늦게 진행을 하거나 아예 밀어놓고 어떤 재판은 하루아침에 뚝딱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헌재 안에서도 지금 보여지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이진숙 뭐 비교해서 예. 그런 재판은 뭐 좀 나쁘게 말하면 그냥 그 캐비넷 안에 집어 던져놓고 정작 그 윤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은 하루 아침에 재판을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과연 이 잣대는 뭐냐? 단순히 국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사실은요. 네.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의 그 임명을 보류한 사건 행위가, 선고 연기. 선고가 예. 그 사건의 재판 자체가 그보다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탄핵이 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또 주장하는 측까지 있으니 네. 탄핵 소추를 빨리 결정해 주면 이 최상목 대행의 행위 자체가 국정 수행 행위 자체가 중단될 거 아닙니까? 한덕수 건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예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어떻게 네.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더 중요한 이것은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진행한다. 네. 그리고 나머지 사건들은 이렇게 진행한다고 알려주고 진행을 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재판을 진행을 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충분히 방어권을 그 보장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지금의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양분되어서 지금 그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이 양쪽이 다 예민한데. 그렇죠. 예. 이런 사안인데 이것을 그냥 그 빨리 선고하겠다고 하고 급속도로 진행을 해서 결론을 내놓으면 어느 누구가 이것을 승복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그 재판 진행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얘기했으니까 그럼 여당 입장은 뭡니까? 이제 제3의 인물을 새로 한번 뽑자 이런 겁니까? 지금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자체를 민주당이 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충분한 이유를 들어서 이것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거부를 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또 탄핵 소추를 해버렸으니 이 문제는 결국은 탄핵 심판이 결정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민주당이 또 이 점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면 임명하겠다 이렇게
제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은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가족 등 주변 관계까지 이제 그 문제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불복을 위한 명분 쌓기다. 사법체계 흔들기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헌재라는 게 본래 이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그 반영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예. 이해관계라든가 시각. 생각이나 또는 입장을 전부 다 한데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을 구성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특정한 성향으로 구성이 되어서 헌법재판소가 네. 일종의 이념 재판 기구로 전락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법연구회라는 그런 법조인 모임에 대해서 그동안 수없이 지적이 있었고 그것은 법조계에 접촉하거나 법조계에서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거나 하지 않아 본 사람은 크게 접할 수 없는 분야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정말 현장에서 재판을 받아보거나 하는 분들은 저분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인지 아닌지 그 점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 심지어는 그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면 우리법 연구회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서 선임을 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재판을 받아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조인은 판사 중에서 한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8명 중에 3명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8명 중에 2명이죠. 2~3명 됩니다. 근데 이거는 40%가량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나라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아니면 판사 될 사람이 없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은 또 제야에 있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 또는 여러 가지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네네. 좀 우스운 이야기가 되지만 생태계까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유독 대통령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이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특정한 이념적으로 편향된 분들이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인간적 도리다. 개인적 접견이다. 하지만 여당 투톱 방문이 일반인 국민들 눈에는 국민의힘 방문으로 이제 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접견 정치, 옥중 정치에 여당이 같이 뭐 힘을 보태냐 동조한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당내에서 일부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만약에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두 분이 갔었다면 조금 그렇게 보일 여지도 있죠. 당내의 투톱 지도부가 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은 사실은 중진 의원이긴 하지만 당직을 맡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 분이 간 것으로 보면 좀 개인 자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분들은 모두 윤 대통령과 대통령이나 또는 정치에 투신하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기 때문에 접견을 허용하는 그 날짜가 되었으니 한번 인간적 도리로 만나는 건데 그것을 마구 비난하고 나설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권에 있다가 보면요. 저도 그런 일이 있는데 뇌물 사건이라든가 또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로도 정치적으로 구속이 되거나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인간적 도리로 한 번씩 면회를 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면회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주장에 또는 그분들의 행위를 전부 동조하고 지원하고 나도 이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다. 이 사람 한 모든 일은 무죄다. 이렇게 주장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모두
그 올바른 일이다라고 계엄에 동조했다 이런 주장을 같이 섞어서 네. 만약에 그 접견하는 것 자체가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이 과거 나치도 선거에 정권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 독재가 그런 형태가 아닌지 걱정된다. 고 말했다고 나경원 의원이 전했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야당을 나치에 비유했다. 그리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죠. 예. 그 말은 이제 나경원 의원께서 들었다고 하면서 언론에 전한 거죠. 전한 것인데 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 나치라는 표현이 뭐 잘못된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네. 뭐 제가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고요. 다만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서 벌이고 있는 이 정치 행위는 사실은 거의 의회 독재다라는 평가는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단순히 이게 의회주의에서 다수당이 벌일 수 있는 정도의 정치 행위냐 아니면 거의 의회 폭거 수준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의회 독재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회 독재를 벌이고 있는 의회 독재의 네. 그 주범격인 이재명 대표를 좀 비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반국가 세력 정도의 그런 시각을 갖고 있으니 이게 나치 독재처럼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네. 점에 대해서 저는 나치라고 비유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혹시 김재원 최고위원님도 면회 접견 계획 갖고 계세요? 근데 아직 뭐 저는 그만큼 날짜를 정하진 않으셨고요. 예. 또 하나는 아마 제 앞에 워낙 많은 분들이 접견을 할 것으로 보여서 저는 가더라도 한참 후가 아닐까 순서가 아마 한참 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많이 갈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원내에 계신 분들이 우선 해야죠. 탄핵 심판이 이제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아직 조기 대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조기 대선 가능성은 있다. 뭐 이 정도 스탠스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여당이 조기 대선 가능성에 눈 감고 마냥 손 놓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과연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과 뭐 좀 거리두기랄까 차별화랄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당에서 뭐 사실상 탄핵 반대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탄핵을 반대하면서 한쪽에서는 조기 대선을 얘기할 수는 없다.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거나 준비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네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수준이라면 네. 모를까 당에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아직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역시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후보자들의 각각의 입장의 차이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탄핵 결정이 기각되면 조기 대선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니까 큰 문제가 없고요.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될 때는 인용되고 나면 곧바로 2달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네. 그것도 후보 등록 일자하고 공직자 사퇴 시한 등을 감안하면 아무리 길어도 한 20일 이상 20일 전후로 당내 경선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탄핵 결정이 되면 오히려 빠르게 당의 준비 상태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인데 네. 지금부터 지금 이렇게 윤 대통령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이 함부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당의 상황은 그렇다. 네. 말씀해 주셨고요.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 수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의견을 냈습니다. 최근 기본 소득 정책 폐기 가능성 포함한 이른바 우클릭 행보 연장선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일 관계도 그렇고 친기업 법안 관련해서도 그렇고 자 이재명 대표의 최근 변화랄까요? 변신이랄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정책이나 네. 이런 입법에 동의하거나 동조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 반대의 의견을 많이 네. 그 피력을 했죠. 근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이른바 우클릭 일단 깜빡이를 뭐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저는 그냥 그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그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지만 잘 네. 잡으면 되지 하는 등소평 중국 주석의 말을 인용해가면서 실용주의를 주장했는데 네. 저는 정작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 행보를 보면 표를 얻는 데는 흥묘백묘 무슨 수를 써도 표만 얻으면 되지 거짓말을 하든 뭐 나쁜 주장을 하든 이쪽을 하든 나중에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이런 툭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가장 실용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소리도 하고 나중에 가서 엎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존경하는 줄 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거 표 얻고 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 이런 마음이 아닌가. 네. 저는 별로 이재명 대표께서 이 여러 가지 지금 당장의 반도체 특별법이라든가 52시간 관련 특별조치를 규정하는 노동법 개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네. 진정성이나 진심이 있다면 빨리 그 자신들이 주도해서 입법을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논의를 하지 않고 계속 행사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당 내에서 이런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뭐 말바꾸기나 이런 부분은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유력 대선 후보인 야당 대표 때리기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여당이 오히려 큰 정책 아젠다를 선점해서 주도해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 아젠다라든가 또는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네. 빨리 보살펴서 좀 더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지금 네. 변화무쌍한 대외 정책을 우리가 신속하게 잘 따라가야 되고 당도 아무리 탄핵 국면이라 하더라도 이런 이슈는 굉장히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박선원 의원 주도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 하다가 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얼마 전까지 뭐 친미 친일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한미일 삼국 그 어떤 외교 정책이 그것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그 화나게 했다면서 탄핵 사유로까지 올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오바마 대통령을 빗대서 자신이 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없느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는 잘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자기들이 미국에 조금 손짓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까지 벌려서 지금 나라 망신시킬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민주당이 무슨 정당이라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됐는데 딱 한 말씀으로 해 주시면 자 앞으로 그 올 상반기 정치 상황 어떻게 달려간다고 한마디로 이렇게 딱 규정 지으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 네. 점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사실 그 지금 상정하기 좀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탄핵 심판이 어디로 귀결될지에 달려 있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